내일부터 어느 곳이 대출 이자가 가장 싼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바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해 금리 경쟁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반도체주의 급등과 업황 개선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사라지면서 주가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아 환자만 야간과 휴일에 초진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재진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진찰료도 대면 진료보다 30%나 비싸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HD현대가 연구개발 비용을 50% 가까이 늘리면서 1등 조선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으로 새롭게 출발한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수익성 확보와 인력난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어느 곳이 대출 이자가 가장 싼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바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당장은 신용대출만 가능하지만 올해 안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15분이면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11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대환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형교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주도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내일 출시됩니다. 온라인 원스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하고 더 유리한 상품이 있다면 손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번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53곳, 카카오페이, 토스 등 플랫폼에서 이들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출을 갈아타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15분 내외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대환대출 시장 규모가 최대 연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벌써부터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 국민은행은 대환대출 인프라에 신규 대출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 상품보다 컷오프 요건을 완화하거나 더 많은 한도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은행도 특화 상품을 개발했고 우리은행은 중도상환 해약금과 인지세를 일부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향후 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작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이금융권 고신용 차주 등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의 결과 각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는 신용대출만 대상으로 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중으로 대환대출 대상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신용대출의 4배에 육박하는 만큼 금융사 간 고객 쟁탈전이 연말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세계 최초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도입한 만큼 일정 기간 성과를 점검한 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은 고객들을 뺏기지는 않을까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업권 상관없이 모든 대출이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들이 은행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빚 대이동이 전망되자 제2금융권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대출금리 조정에 한창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대출 금리가 한 번에 오픈되는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이탈 고객을 최소화하고 신규 고객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신용대출 고객 중 27%가 1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손쉽게 금리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면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좋은 우량 고객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는 셈입니다.
타주축은행에 고객분들을 뺏어올 수 있는 계기는 사실 금리밖에 없거든요. 그냥 금리 수준을 좀 정비하는 수준으로 예전처럼 조달금리가 조금씩 이제 사실 작년 말에 비해서 좀 낮았기 때문에 고객 선점을 위한 플랫폼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와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은 다수의 금융사 제휴를 앞세워 보다 정확한 대출금리 비교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저축은행 중앙회와의 협약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낮춰 절감분을 금리 인하에 반영, 약 0.1에서 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주는 이자 지원 포인트 티켓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들의 이자 절감 혜택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금리가 비싼 이 금융권 같은 경우 이 대환대출 시행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주 반가운 거죠. 근데 특히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게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비싸져가지고 실제 그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면 대환대출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오는 7월부터는 카드론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제2금융권의 자금 대이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반도체의 겨울을 녹이고 있습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반도체의 봄이 다가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화려한 실적 컴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반도체 시간이 다시 온 걸까요?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분위기가 반전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상승 전환 신호탄은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좀 쐈습니다. 지난주에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예상치보다 약 10% 높은 71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반전을 시켰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준으로 회계연도 2분기 기준으로 매출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보다 한 50% 높은 11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젠슨 CEO는 실적 발표에서 급증하는 AI 수요 충족을 위해서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 수요가 높다는 말인데 이 생성형 AI 필수 요소로 우리 메모리 반도체, 뭐 DDR5라든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이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좀 필수 요소로 꼽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서버용 GPU가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하니까 덩달아 우리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D램 규격인 DDR5의 고용량 제품 점유율이 지난해 한 1%대에 머물고 이제 올해는 말에는 26%, 그 내년에는 한 35%까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인공지능 열풍은 사실 올해 초부터 좀 불었는데 사실 덕분에 그동안 이제 주가도 꾸준히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좀 이렇게 폭발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건지, 반도체 인공지능이 뭐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좀 올 초보다는 좀 명확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제 그것이 좀 증명됐다라는 데 이번에 좀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특히 우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주가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반영된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들이 오늘 이제 계속 최근까지 주가가 오른 거는 이런 저력이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 상황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간 마이너스 11.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실적은 이제 충분히 그러나 이제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올해 전체 D램 수요가 이제 공급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최근에 나왔는데 한 달 전 전망치보다 좀 수요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요. 좀 분위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경기 지표가 확실하게 모든 게 다 좋아졌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내일 이제 월간,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를 할 텐데, 우리 메모리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 계속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DDR5 가격 오름세가 조금 기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DDR5의 점유율은 1%대에 그치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증권가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에서는 좀 이런 주가 급등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반등 방향성은 맞지만 좀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고 네. 앞으로 나올 지표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합병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을 볼 때 합병이 성사된다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분석들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이슈는 2021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시 그런 어떤 카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메모리 감산 카드를 늦게 꺼내들면서 다른 경쟁사들이 조금 이런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병행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상황이 낮지만 낸드 플래시에서만 점유율이 높은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은 좀 더 이제 재무 구조가 1분기 악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낸드 플래시 2위인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와 4위인 웨스턴 디지털 합병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낸드 플래시 시장은 이제 디램처럼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3강 체제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치킨 게임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 플래시도 디램처럼 이렇게 3강 또는 4강 체제로 굳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 시장 재편 혼란기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1위를 유지해왔던 낸드 플래시 사업인 만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좀 더 점유율을 올리거나 시장 입지를 굳힐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합병 시 지금 보시는 점유율표대로처럼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하게 된다면 단숨에 이제 점유율 1위 공룡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규모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따라서 삼성전자에게 좀 위협이 된다는 분석도 있는데, 낸드 플래시 지각 변동은 이제 각 기업들의 의사결정부터 각국의 이제 반독점 당국의 승인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실 이 반도체 업황이 좀 빠르게 좋아지면 이 합병이 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두 기업의 합병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시각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당장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가 2분기에 좀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급 강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수익성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감산을 시작한 삼성전자도 이제 3분기부터는 더 적극적인 감산 정책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이에 발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 신호는 올해 지금 4분기 정도에 나타날 것을 이르면 지배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재고가 축소되고 수요가 오르는 그 시점이 진정한 반도체 반등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우리는 근면과 노력으로 더욱 정부와 국민의 협력을 얻어 본 사업을 성취시킬 생각입니다.
네, 최근 대우 간판을 뗀 하나오션의 공식 출범으로 국내 조선 빅3,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중 1위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이 선박 수주를 실적을 늘리고 R&D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면서 격차를 늘려가고 있다는데 산업부 김채연 기자와 함께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 기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목표를 이미 70% 수준까지는 달성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의 조선 지주사인데요. 예. 계열사 HD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세 곳을 두고 있습니다. 이 3사가 올해 들어서만 88척을 수주했는데 상반기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미 목표치의 67%를 달성한 것입니다. 예. HD 한국조선해양은 연일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대미포조선이 북미 소재 선사로부터 석유 제품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전체 실적을 견인한 건 현대사모중공업입니다. 이미 올해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204%를 달성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올해 목표치의 20%대, 하나오션은 10%대 수준의 수주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수주 실적만 놓고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하면서 선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주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HD 현대는 수익성을 따져가면서 좀 수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선 사장도 공공연하게 이제 선별 수주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업계의 고질병으로 불렸던 저가 수주를 근절하고 네.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한 선박 현황을 보면 친환경 선박인 LNG선, 메탄올 추진선이 현재까지 52척으로 전체의 60% 수준에 달합니다. 특히 메탄올 추진선 수주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20척을 수주해 전체 수주 중 23%에 달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은 기존 벙커 CU보다 오염 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암모니아, 수소와 함께 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반 컨테이너선보다 선가가 15% 정도 비싸서 수익성이 높습니다. 국내 조선사 중에서는 최근 HJ중공업이 2척을 수주한 것을 제외하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6%로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의 공세가 또 매섭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선박 시장은 원래 국내 조선 3사가 주도해 왔는데요. 최근 중국 조선사들이 낮은 가격을 내세워서 공격적으로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중국 업체와 1조 9천억 원 규모의 메탄올선 8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입찰 체결가가 시장 예상보다 1,000억 원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등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조선사들이 벌크선, 컨테이너선 위주에서 친환경 선박 시장까지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조선사의 전체 수주 현황을 보면 중국이 여전히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중국을 견제해서 양적 성장을 하기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주 잔량이 3년치를 넘어섰고 네. 기술력 측면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만큼 선별 수주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일단 지난주에 하나오션이 출범하면서 HD 한국조선해양과 이제 양강 체제가 확실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쟁도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HD 현대와 하나는 원래도 사업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인수하면서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두 회사는 이미 지난해 말에 선박 엔진 업체 STX 중공업 인수전에서도 맞붙으면서 관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수전 과정에서 하나가 또 다른 선박 엔진 업체 HSD 엔진 인수를 발표하고 HD 현대도 경쟁에서 발을 빼면서 거래 자체가 무산돼 버려서 대결이 불발됐습니다. 오너가인 HD 현대의 정기선 사장과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은 1살 차이로 사적으로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업적 측면에서는 정면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하나오션 출범을 앞두고 생산직뿐만 아니라 설계, 사무직까지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고 전폭적인 R&D 투자를 하면서 1위 붙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는 선박 수주뿐만 아니라 군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하반기 카타르가 발주할 예정인 약 12조 원 규모의 LNG선 40척 수주전에서 양사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하나오션은 오랜 기간 주인이 없는 체제로 운영돼 왔던 터라서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한국조선해양을 당장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업계 올해 최대 현안이라고 한다면 흑자 전환일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상황이 괜찮은 건가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 1분기에 19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렇죠. 일회성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손실을 냈습니다. 2분기에는 LNG 운반선 등의 매출 비중이 늘어서 다시 흑자 전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한국조선해양이 올 연간 기준 매출 22조 원, 영업이익 6,530억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HD 한국조선해양은 3년 만에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김채연 기자였습니다. 서울시가 꽉 막혀 있던 여의도 지역의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면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재건축이 된다는 기대감 속에 급매물이 사라지고 호가도 수억 원씩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가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관문도 남아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하게 곳곳엔 지어진 지 50년도 더 돼 칠이 벗겨진 아파트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이 노후 단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일대를 세계적인 금융도시 맨해튼처럼 개발한다는 서울시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금융지구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용도 지역을 상향해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한 게 핵심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여의도 증권가 일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로 붐비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야간과 공휴일의 여의도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휴일의 여의도는 불 켜진 곳과 사람을 찾기 어려워 흡사 유령 도시처럼 보입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상업지구의 주거 기능을 강화해 주말이나 야간에 사람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여의도를 짓눌렀던 각종 규제들이 풀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 단지의 경우 통합 재건축해야 한다는 강제성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래 살았는데 워낙 다 낡아가지고 빨라지면 좋죠. 저희도 녹물 엄청 나와요. 필터를 쓰긴 하는데 한 3일 정도 쓰면 갈아줘야 되고.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조금씩 기대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연이어 전해진 개발 호재로 여의도 일대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집주인들은 기대감에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고 호가를 크게 높였습니다. 지난달 광장 아파트가 23억 7,5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해당 평수는 호가만 2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사이에 금매들은 전부 다 주인들이 걷어들어갔고요. 호가가 좀 많이 높아진 편이에요. 상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안 돼요. 여기는. 근데 호가는 거의 50억 가까이 나옵니다. 강남이 부럽지 않은 재건축 사업 소식에 건설사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공작 아파트의 경우 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홍보전이 치열합니다. 규제가 사실상 없어졌다고는 해도 여의도 일대의 70층 높이의 아파트가 실제로 들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대부분이 50층을 넘기는 안을 추진 중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50층이 넘어가는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분담금 부담되죠. 그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 물가 상승이 높으니까 얼마나 이제 예상치 못하게 2, 3년 안에 또 얼마나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현재 여의도 한양 아파트 추정 분담금을 보면 93평을 소유한 사람이 비슷한 크기를 분양받을 경우 무려 25억 원 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 인상으로 분담금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2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 때문에 49층을 포기하고 35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인상되는 그 공사 원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사업비 비용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그 얽힐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기부 체납 비율 등이 반영됨에 따라 추가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오늘 이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사라지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넘어온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소식에 오늘 장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1% 넘게 올랐는데요. 외국인이 6,817억 원을 홀로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5,358억 원, 또 1,23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1,110억 원을, 또 기관이 1,068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2,55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앞서 이 정재용 기자도 출연해서 말을 했지만 이 엔비디아 훈풍 덕분에 오늘 우리 반도체주가 말 그대로 날았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주들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2.84% 올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85% 올랐고 SK하이닉스가 1.01% 올랐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의 반도체주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외국인만 4,400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요. 외국인이 1,6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이 52.34%로 21년 8월 이후 약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런 상승세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이런 상승 랠리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번 달 들어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증권가의 투자 의견도 점차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제시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로는 교보증권이 85,000원을 제시했고요. 유진투자증권 9만 원, 하이투자증권 95,000원, 메리츠증권이 87,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89,250원으로요. 삼성전자의 오늘 종가를 대비했을 때 23%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역시도요. 교보에서 11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12만 원, 하이투자증권에서 12만 7천 원, 메리츠증권이 13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2만 2,250원으로 상승 여력이 오늘 종가 대비 11%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미국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증권사에서 보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저점은 언제입니까? 네, 일단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콘센서스로 자리를 잡으면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골칫거리였던 반도체 재고도요.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 등 주요 제품의 판매 호조로 반도체 재고가 올해 3분기부터는 정상화의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1분기에 반도체 업체들이 좀 갑작스럽게 감소한
감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움직임들로 공급을 조절을 하면서 내년 1분기부터는 공급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는요, 이번 2분기까지는 반도체 사이클 저점을 통과하면서 12개월 선행 EPS가 상승 반전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3분기에는 반도체 업황과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전자가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 사업 기대감으로 LG전자의 주가가 오늘만 10.83%, 11%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여 만에 시가총액 20조 원을 탈환을 했는데요. LG전자 우선주도 7.78%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김록고 하나증권연구원은 오늘 현재의 LG전자 밸류에이션이 전장 부품 사업부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김 연구원이 제시한 LG전자의 목표 주가는 16만 8천 원이었는데요. 전장 부품 사업부의 가치가 이후에 할증 적용이 되면 목표 주가는 19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LG전자 전장 사업의 어떤 부분이 저평가됐다는 분석입니까?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주요한 부분인데요.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LG전자의 마그나 조인트 벤처가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분석 때문입니다. 이 마그나 조인트 벤처는요, 전기차용의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미국에 집중돼 있는데요. IRA 이후에 또 성장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미국의 자동차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김 연구원은 마그나 조인트 벤처의 실적 기여도가 2025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후 마그나 조인트 벤처의 가치가 9.9조 원으로 현재보다 2배나 가까이 커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LG전자가 김 연구원의 상향 시나리오대로 목표 주가 19만 5천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6%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B2B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기대하는 효과는 이제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효과가 한 3억 불 이상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도 좀 더 매출 그 상승의 기대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식 반응도 좋고 또 이제 문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에서 식품 다 수입해서 한국 제품이 몽골에서 많이 지금 유세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국 제품을 다 찾아야 되니까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아 환자만 야간과 휴일에 초진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재진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진찰료도 대면 진료보다 30%나 비싸서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인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꿔 시행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외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처방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 요양 등급자와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또 희귀질환자와 스스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 약제비의 30%를 더 주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 건수를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나 조제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약국으로 운영하는 건 맞겠다는 취지입니다. 논란이 일었던 약 배송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이나 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등에 한해서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하지만 소아 의료사고 발생을 우려한 의사회와 100%에 가까운 초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한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세계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설탕 가격이 다른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는 슈거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미 설탕 가격을 올린 뒤라 다소 늦은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40년째 꽈배기 장사를 하는 가게 주인 박귀순 씨는 최근 들어 고민이 늘었습니다. 밀가루, 유지값에 이어 설탕마저 가격이 2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5월 중순경에 올라갔는데요. 그 전에 18,000원 했는데 지금 21,500원 받아요. 설탕값은 올렸어도 저희는 이제 물가는 못 올리고 그냥 우리가 이제 마진이 없이 인건비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탕의 원료인 원당 가격은 1년 사이 40%나 치솟았고 음료와 제빵 등 먹거리 물가가 연달아 오르는 슈거플레이션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설탕과 원당에 붙는 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연간 수입하는 원당 전량의 기본세율이 3%에서 0%로 내려갑니다. 또 올해 5% 할당 관세가 적용됐던 수입 설탕 10만 5천 톤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통관되는 약 8만 톤에 0%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원당 수입국이 늘어나는 기대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이 아니라 관세가 붙다 보니 우리 기업들이 설탕과 원당 수입을 꺼렸는데 한시적이지만 FTA 체결국처럼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비용 부담을 덜게 된 제당 3사는 설탕 소비자 가격만큼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희도 기업 시민의 일환으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치는 국내 설탕 소비의 92%를 차지하는 B2B 거래 가격이 이미 한 차례 오른 뒤에 나왔습니다. 때문에 한 발 늦은 대책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슈거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발 훈풍이 우리나라까지 정말 강하게 불어오고 있죠.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텐데 장기 접근 방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월가 의견 박찬희 기자와 함께 종합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저희 뭐 뉴스에서도 내내 반도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AI 열풍이 그만큼 뜨겁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에스트 키워드도 마약 반도체라고 꼽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우 구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매우 중독성이 강한 음식을 표현할 때 좀 자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속된 말로 마약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이 표현을 반도체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AI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머스크 CEO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인터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To train a model of probably GPT-5 size, I wouldn't be surprised if they use at least 30,000, maybe 50,000 H100s, which are the latest GPUs. Is not quite the right word, but the latest technology from NVIDIA. So, and then you need to run inference as well. So, it's a lot of the GPUs are at this point considerably harder to get than drugs. 머스크 CEO는 오픈 AI의 AI 챗봇인 챗GPT의 차세대 모델, 이 GPT-5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H100이 최대 5만 대나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H100은 엔비디아에서 작년 10월 출시한 슈퍼컴퓨터용 최신 GPU 모듈로 전용 트랜스포머 엔진을 통해서 조 단위의 매개 변수를 가진 이 대형 언어 모델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챗봇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당 우리 돈 6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GPT-5를 훈련하는데 아까 5만 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H100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4,7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연초 AI 기술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5개월 만에 1,300만 원이나 많이 더 올랐네요. 올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GPU 공급 부족 현상은 한동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알만한 테크 기업들도 다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주가도 같이 고공행진하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이 AI 전망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린다면서요? 네, 먼저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측의 주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대표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러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는 AI 투자는 아직 버블이 아니라면서 머지않아 AI발 빅테크 붐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말 닷컴 버블 당시에는 수익이 없는 회사가 지나치게 고평가받은 것이 문제였지만 엔비디아는 충분한 수익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실적을 공개했던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 71억 9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9센트로 예상치를 각각 10%, 18% 웃돌았습니다. 또한 2분기 가이던스에서 매출 110억 달러로 월가 예상치보다 50%나 높은 매출 전망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걸 교수는 AI 관련주가 과대평가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초 2차 전지 강세장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는 AI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회사는 도태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AI 기술 접목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전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월가 전문가들은 글로벌 AI에 투자하는 ETF 규모가 2030년까지 지금보다 3배나 늘어난 35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제2의 엔비디아가 그래서 어디냐를 주제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TSMC까지 좀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죠. 맞습니다. 투자회사 서스케아나는 TSMC가 AI 성장 추세를 활용하는데 이 TSMC가 우위에 있다라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서스케아나의 메디오세니 수석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제조에 특화된 TSMC는 세계 경기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면서 최근 강력한 분기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시장 점유율을 90%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TSMC의 수혜도 크게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TSMC는 엔비디아 외에도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AI 열풍이 너무 지나치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급등한 영향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AI 관련주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증시를 견인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상승세가 일각에서는 좀 지나치게 크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AI 버블이 증시 상승 랠리를 망칠 것이다라면서 AI 관련주에 투자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에서 대형주 7개가 올해 주가 상승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3분의 1은 기술주라면서 이는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앞서 시걸 교수와 상반된 주장인데요. 로젠버그는 빅테크가 급등하는 동안 은행이나 소비재 등 경기 민감주들은 하락을 했다면서 이는 경기 침체 신호다, 증시에 거품이 껴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엇갈린 의견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더 많은 의견들 종합해 보면 좋겠죠. 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네, 투자은행 UBS는 현재 증시가 개인 투자들의 지나친 환상이 반영된 상태라면서 AI 관련주 급등으로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하락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리서치 회사 뉴컨스트럭처는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20년 동안 매년 20%씩 매출을 늘려야 납득이 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알 에리언 경제고문은 최근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것은 소수의 기술주라는 것을 알고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만약 엔비디아가 급등하지 않았다면 올해 S&P 500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AI 열풍으로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잠재적인 매도세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AI 열풍에 대한 월가의 의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직은 강세론이 좀 우세한 모습입니다. 네. 지난 주말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런 호재가 발생한 점이 좀 증시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프리마켓에서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르고 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선물은 지금 1.1%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주들 장기 전망은 물론 긍정적이겠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전략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개인 보호구에는 별 이상 없으시죠? 네. 위험성 평가가 사전에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체계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모든 구성원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일투만이 모든 사업의 기본이고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잘 받으셔가지고 안 다치고.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올해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규제를 풀면서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려고 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공매도 재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투자 판단 지표가 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가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23일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국은 현재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돼 있는데 선진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선진국 편입 후보, 즉 관찰국 대상에 올라야 합니다. 관찰국 대상을 거쳐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면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이 관찰국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관찰국 대상 편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한국이 선진지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시작한 점을 주목합니다. MSCI는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배당 개선과 외환시장 개방, 영문 공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주주명부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영문 공시를 의무화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한을 기존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관찰국 대상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매도가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허용돼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시장 자유도의 정도로 여기는 원화 역외 거래가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MSCI는 지난해에도 한국의 시장 접근성에 대해 공매도 제한과 역외 외환시장 부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원화의 역외 거래를 허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상식을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외환 거래 자유화가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성질 과제가 만족될 가능성이
가능성은 단기간에는 그렇게 기대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MSCI 선주국 주주 편입에 있어서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죠. 정책 당국은 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역외 외환시장 개설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경우 투자자 반발을 의식하면서 내년 총선이 끝나야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의지와 달리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빨라야 2025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차익결제 거래를 이용한 주가 조작 사태로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조사 인력을 40% 가까이 늘리고 특별조사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자기 반성과 함께 대대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8개 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조사 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 비상한 각오로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먼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조사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 전담반, 그리고 디지털 조사 대응반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팀 신설로 이번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과 같이 큰 사안에 대해 해처 모여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인력 재배치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감독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증권업계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다음 달부터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테마 기획조사도 강화한다고 밝혀 CFD 이상 징후가 포착된 증권사들부터 본보기가 되진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부 통지를 강화를 하고 해야겠죠. 예, 그런 분위기죠. 예.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겠죠. 검사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보고 있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키움과 교보,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던 CFD 현장 검사는 특별조사팀이 신설되는 다음 달까지 연장하는 안이 결정된 데다 주가 폭락 직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올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를 향한 감독당국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출산부부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 출산으로 확대하고 크레딧 지급 시기도 출산 직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 문제 해법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8월 공청회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기에 출산 크레딧 확대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포스코가 연 30만 톤 규모의 수소 환원 제철 시험 생산 설비를 다음 달 포항 제철소 내에 착공합니다. 수소 환원 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로 쇳물을 뽑아내는 새로운 공법입니다. 특히 수소 환원 제철은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쇳물을 뽑아낼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설비를 통해 수소 환원 제철 파일럿 설비를 짓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